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전하는 부동산 언박싱이죠.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요, 저는 정말 헷갈리고 쉽게 말해서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맞습니다. 모르겠는 게 네. 어떤 기사를 보면은 뭐 미분양 공포다, 또 네. 어떤 기사를 보면 뭐 얼마가 올랐다. 그래서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서울 송파구에는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뭐 2달 만에 3억 5천이 올랐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좀 하나씩 좀 진단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 헬리오시티 아파트 상승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까? 일단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헬리오시티가 2021년에 23억 8천까지 전용 84 기준으로 올랐고요. 예. 최고가가 가장 낮은 가격이 아마 13억대 가격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특수거래,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의 거래니까 빼고요. 네. 16억 그러니까 34층이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이었죠. 네. 그래서 한 마이너스 33% 정도. 사실 3개월 동안 33%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너무 과하긴 한데요. 2달 만에 또 반등을 합니다. 최근에 18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33% 떨어졌다가 이제 마이너스 21% 수준,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더 올랐고요. 네, 네. 가격으로 따지면 2억 9천만 원 정도. 네. 3억 5천은 이게 1층 기준에서는 맞는데 이제 중간층 10층 이상 기준에서는 2억 9천만 원. 그래도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계속 이제 하락 추세의 대세의 어떤 그 전망도 몰렸고 했는데 네. 이제 부동산 분위기 살아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제가 헬리오시티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봤어요. 이게 도대체 네. 무슨 상황이냐. 네. 내리는 폭도 너무 크고요. 오르는 폭도 너무 커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고요.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면서 예. 가격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 당분간에는 이런 좀 추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뭐냐면 헬리오시티가 2019년 네. 12월부터 입주를 해서 그 내년, 그 후년 3월까지가 입주장이었거든요. 네. 12월부터 3월 사이에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죠. 매매, 전세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 그 시기가 맞물려서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월 넘어가면 좀 줄어들 것이다. 아무래도 손바뀜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뭐 걱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불확실성이 하나도 제거된 게 없습니다. 집값 떨어졌을 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졌는데요. 네. 아직도 금리가 뭐 인상이 멈추지도 않았어요. 떨어지는 거는 고사하고 아직 인상이 계속 진행 바뀐 게 중이고. 없죠. 그렇죠. 네.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10%포인트 정도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또 이게 집값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값이 더 떨어져도 모자랄 판에 저점을 찍고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또 가격이 또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측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가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왜 집을 안 사느냐. 한 2달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금리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네. 두 번째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 세 번째가 경제가 너무 불안하다. 네. 부동산도 경제의 한 축인데 이렇게 네. 불안한데 집을 어떻게 사겠느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뭐 파산에서 보듯이 여전히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일부 단지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판단 미스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청약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둔촌주공의 이제 무순위 청약 그리고 서울 영등포 신규 분양단지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 뉴스를 보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야, 이게 또 분양시장 살아나는 다시 거 아니냐. 불 붙는구나, 한 이렇게. 달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죽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예. 규제를 다 풀어줬는데 이제 와서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일부 단지로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영등포 같은 경우는 200대 1 정도 나왔고요. 네. 둔촌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청약이에요. 다 팔고 이제 소형 평형대만 남았는데 단 하루 청약을 했거든요. 899세대 모집을 했는데 4만 1000명이 몰렸습니다. 네네. 46.2대 1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예. 이 결과만 보자면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물론 심리적으로 이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바닥 급매물을 소화하고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는 있지만 왜 따져봐야 되냐면 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입지 위주로 좀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네. 규제가 좀 많이 풀렸잖아요. 실거주 뭐 임무도 폐지가 됐고요. 전매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2월 28일부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기존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네.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전국에 집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산에 집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둔촌주공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그런 수요들이 서울로 좀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 말한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분양시장도 그렇고 다 서울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네네. 지방 어떻습니까?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네. 굉장히 온도 차이가 크고요. 미분양 추이를 보더라도 1월까지가 전국 미분양이 7만 5천 호인데 82%가 지방에 몰려 있거든요. 네. 서울은 미분양이 뭐 1000세대도 안 됩니다. 미분양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최근에 대우건설에서 440억 원을 포기한 네. 울산 지역들도 미분양이 4,000호가 넘거든요. 아이고. 지방은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입지와 가격을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입지는 어떤 기준에서 보냐면 미분양이 적은 곳 그리고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곳 그러니까 공급 부족의 지역 그리고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들 미분양이 적고 입주 물량도 부족하면서 수요는 전국적으로 다 몰릴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가격인데 이제 가격이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비슷하기만 해도 사실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입주 연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하기만 하면 좋은데 살짝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도 있고요. 적용이 안 되더라도 비싸게 분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과 입지 면에서 서울로 몰리고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 게 사실 약간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 지방이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서울 수요자들이 지방으로 미분양을 살 수 있게 길을 지방으로 일방 통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양방향 통행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양방향이 아니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는 길을 터준 셈이 된 거죠. 서울길을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울 미분양은 오히려 소진이 되는데 네, 네. 지방 미분양은 더 늘어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지방이거든요.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금융권이 PF 대출로 물린 부분이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자꾸 미분양 대책을 내놔야 된다. 뭐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정작 대책은 지방이 아닌 서울을 위한 대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이제 꾸준히 계속 조금씩 이 정책들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좀 앞으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정책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눈여겨봐야 될 정책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앞서서 무순위 청약 규제가 풀렸다고 했고요. 예, 예.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더 풀어줬는데 처분 조건부라고 해서 1주택자가 그 추천 물량으로 주택을 당첨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도록 했는데 네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작년에 2년으로 연장을 2년으로 했거든요. 연장했죠. 그 2년조차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어. 상관없어. 팔지 마. 1주택 있는 사람들도 추천 물량으로 마음대로 청약을 해.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내놨고요. 네. 중도금 대출도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좀 한도를 늘려줬는데 이번에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중도금 대출 해줄 테니까 마음 놓고 청약을 해. 이렇게 풀어주고 있고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9억 원까지 분양가 9억 원까지만 특별 공급이 공급되도록 해줬는데 네.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죠. 노부모 봉양이라든지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는데 아니 노부모를 봉양하려면 방이 더 필요하고요. 자녀 수가 많으면 방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가격으로 정해져 버리게 되면 결국 소형 평형을 특별 공급 받아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번에 이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들이 풀렸습니다. 여러 규제들이 이제 풀리고 했는데 또 그 추가 규제 완화 정책 많이 나오고 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다 그게- 어떤 거는 통과됐고 또 어떤 게 통과 안 됐는지 사실 잘 몰라요. 맞아요. 예를 들어 15억 이상 대출 규제 풀렸습니까? 15억 이상은 풀렸습니다. 풀렸습니까? 네네. 국회 통과되고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시행령으로 되는 거고요. 예, 예. 지금 국회 통과해서 지금 발목이 잡힌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좀 헛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풀린 줄 알아요. 네. 다 풀린 줄 아는데 안 풀린 게 뭐냐면 실거주 의무. 그러니까 아. 청약을 하면 실거주가 필요 없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예. 2년 최대 2년 예.
둔촌주공은 2년이고요. 네네.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네네. 정부가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실 둔촌주공도 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네.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게 이제 아직 유효하지 않은 거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거죠? 정부는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 통과가 돼야만 최종적으로 실거주를 안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아직은 통과가 안 돼서 불확실성이 있고 예. 초과이익 환수 작년 9월 달에 발표가 돼서 예. 1억 원까지는 빼주겠다. 그리고 감면에 50%까지 추가 감면을 예.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기억납니다. 있는데 예.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정부는 7월 달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초과이익 네. 환수를 통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통과하고 국민회의 공포를 하고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7월이면 지금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지금 3월이니까요. 국회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 어려워 보이고요. 예. 취득세도 이제 감면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중과세가 8%에서 12%였는데 맞아요. 예. 1%에서 6%로 취득세 감면해 주겠다. 사람들이 되는 줄 알거든요. 네네. 아직도 안 됐습니다. 국회 아.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소급 적용을 해 준다라고 하는데 네. 소급 적용을 해 준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게 된 줄 알았어요. 실거주 의무가. 그래서 네네.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저처럼 이거를 기대했거나 혹은 이미 통과가 됐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제 생각엔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마냥 기다리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마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없어진 줄 알고 분양을 예. 받았는데 안심하고 아니 아직 계시는데? 통과 안 된 거야? 예, 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간이 걸리거든요. 만약에 입주를 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뭐 팔아야 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전세를 나중에 연장을 안 하거나 뭔가 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고요. 네, 보통 네. 1년이나 2년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답이 나와줘야만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요. 나온 줄 알고 믿고 계획을 세웠다가 아직도 통과 안 돼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사실 민생 법안이 우선이거든요. 여러 가지 급한 일들도 있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이런 법안들 서민들이 전세를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가장 긴급하고 굉장히 급한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사기당한 분들이 예. 전세금 돌려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예. 당장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 긴급 지원 주택,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6개월 월세를 선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면적이 커지면 안 됩니다.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불합리하죠. 아니 전세 사기 당하고 돈도 없는데 6개월 선납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또 구하다 보면 기존에 살던 집보다 조금 더 면적이 크거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작아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서 이번에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매월 이렇게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해줬고요. 네. 면적도 뭐 비슷한 면적이면 인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네. 좀 개정이 됐고 거주기간 2년 후에 그 소득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공 임대 아파트도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약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네. 또 그 낙찰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낙찰을 받는 분들을 그렇죠. 위해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0.2%포인트 인하해줬고요. 보금자리는 10%포인트 정도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숨통을 튑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추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낙찰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피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낙찰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취득세는 좀 감면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년 또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재산세도 내가 원해서 집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정도는 감면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인만 소장님은 저희가 다음에 또 찾아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